이 우유를 먹게 되면 속이 좀 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. 예, 이렇게 배가 부글거리고 설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. 그런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? 배에 가스가 차거나 그 설사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꽤 많죠. 네네. 네. 우리나라 성인이 이런 증상을 보이면 네.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. 유당불내증. 네. 네네. 안녕하세요. 닥터제한TV의 이동환입니다. 오늘 아주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. 우리 의사이자 한의사이신 곽상준 원장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곽상준 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실 건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, 그렇죠? 이 우유를 먹게 되면 속이 좀 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. 예, 이렇게 배가 부글거리고 설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. 그런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? 배에 가스가 차거나 그 설사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꽤 많죠. 네. 네. 우리나라 성인이 이런 증상을 보이면 네.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. 유당불내증. 네. 네네. 우유 속에는 유당이라고 하는 당분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우유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유에도 있기는 하거든요. 아, 모유에도 있군요. 네네. 네. 근데 이 유당이 수화 흡수가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게 대장으로 이제 가게 되고 네. 그 대장에 세균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렇죠. 세균들이 있죠. 네네. 그 세균들이 이 유당을 분해하면서 가스가 생기고 그리고 장을 자극해가지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 한마디로 유당을 빨리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유당이 대장까지 넘어가서 네네. 세균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. 네. 아, 근데 아까 모유에도 유당이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왜 어릴 때 모유를 먹는 아기들은 괜찮은 걸까요? 네, 이제 생각해보면 네. 어른들은 네. 이렇게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고 복통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.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. 아, 네. 아기 때는 네네. 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네. 사람들은 어렸을 때 소장에서 락타제라는 그 분해 요소. 유당 분해 요소를 만들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락타제가 네. 유당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유당을 소화시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런 유당불내증 증상이 없는데요. 그런데 이 모유를 먹던 아기가 이제 이유식을 한 6개월쯤에 시작하거든요. 그렇죠. 보통 이유식을 하면서 우유를 잘 안 먹게 될 때가 오죠. 네, 그러니까 뭐 그 이상 이제 모유를 줄 수는 있는데요. 네. 근데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네. 자연스럽게 네. 일반적으로는 그 유당분해 효소가 네. 그러니까 그 유당분해 효소를 만드는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게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는 그 유당분해 효소를 만들었던 그 유전자 스위치가 네네. 이유식 먹으면서 점점 꺼진다. 네네. 그러니까 모유를 먹던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하면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. 네. 일반적으로 아기가 6개월 정도면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네. 이유식을 시작하면 유당 분해 요소가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. 네. 일반적으로 한 2살에서 그 5살 사이 이제 그때 되면은 대부분 유당 분해 요소를 만드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게 되는데요. 아, 그렇군요. 네네. 이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유당 분해 요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됩니다. 그럼 우리나라 성인의 90% 정도는 이 유당 분해 요소를 만드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복통이나 설사 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고 자랄 때는 그 모유 속에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도 네,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들지 않는 것이 그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죠. 네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모유를 먹으니까 네. 그 분해 효소가 있다가 이제 모유를 안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군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 또 아시아계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서양인들은 왜 그게 별로 없는 걸까요?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, 좀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유당불내증, 그러니까 성인기에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90%에 이른다고 되어 있고요. 그 반대로 북유럽의 백인들은 그 성인기에 유당불내증이 2%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거의 없군요. 네.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그러니까 북유럽의 백인들은 성인이 되어도 유당 분해 요소를 계속 그 만들어내는 것이
그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그 아시아인들처럼 그 성인기에 유당 분해 요소 스위치를 껐었거든요. 꺼지게 되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어느 시기에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제 성인이 되어도 그 유당 분해 효소 스위치가 꺼지지가 않으니까 성인에서도 계속 그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북유럽 백인들은 그 성인들도 복통이나 설사 없이 우유를 많이 마실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왜 아시아인들과는 달리 네. 그 북유럽 사람들은 그 성인들도 우유를 마시도록 적응해 왔을지 좀 궁금한데요. 네. 그것은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. 어.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은 주식이 주로 쌀과 보리를 같은 이런 그렇죠. 곡식을 주로 예, 먹죠. 네. 그 먹고 살았고 네. 우유를 그 주식으로 삼지는 않았었기 때문에요. 그렇죠. 네네. 그런데 이 북유럽 사람들은 목축을 통해서 이 음식을 조달을 했고 네. 그리고 이 성인들도 우유에서 영양분을 그 섭취하면 그 생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. 그렇군요.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. 네.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배가 고파가지고 아사 직전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네. 그 우유를 이제 마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네. 만약에 그러면 이 유당분해 효소가 없는 만약에 사람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럴 때 복통과 설사가 심한 상태라면 그 옛날같이 의료 환경이 없을 때.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겠네요. 탈수로가 심해서 사망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. 그렇죠. 반대로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던 어느 조상은 만약에 유당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 스위치가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그걸 네.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네. 그 유당을 수화 흡수를 시켜서 네. 살아났는데 조금 더 유리했겠죠. 그렇겠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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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 북유럽 백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현재 유당불내증이 그 WHO의 질병 분류 코드에 그 질병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. 아, 네. 사실 이건 질병이라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그 유당 분해 요소를 분비하지 못하게끔 변화가 된 거잖아요. 네.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그게 변화가 안 되고 돌연변이가 생겨서. 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인들이 그 원래는 이제 정상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시아인들이 원래 이제 있었던 정상 그 형태였고 네, 네. 이제 거기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. 생긴 것이 이제 스위치가 꺼지면서 성인기에서도 우유를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됐다고 스위치가 볼 수가 꺼지지 있습니다. 않으면서. 네네. 그런 거죠. 아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부럽긴 하네요. 그 돌연변이가. 네, 좀, 네. 네, 네.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. 성인들은 그러면 우유를 먹긴 먹잖아요. 네네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면 우유를?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들이 우유 속에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타고난 것입니다. 네, 그렇고 또 한국 영양학회에서도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하루 우유 한두 잔을 권장하고 있거든요. 네. 이 정도 양이 모든 분들한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몸의 반응을 보고서 섭취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서 복통이나 설사를 이제 겪는 분들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유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우유에는 이제 풍부한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방법으로 이런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 대체제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 우유나 이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먹어야 되는지 이런 논란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음 또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오늘 그러니까 유당불내증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 어릴 때 모유에 들어있는 건 소화효소가 있어서 시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스위치가 꺼지면서 효소가 없어지면서 이런 게 생긴다는 말씀 해주셨고 오늘 우유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우유를 먹는 것이 좋은지 먹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고요. 지금까지 닥터재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